첫 번째, 하나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자, 이게 언제적 전문가들 이야기일까요? 전문가들의 부동산 전망을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적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는 걸까요? 혹시 아실까요? 여러분들? 아실까요? 네? 이 전문가분들이 도대체 언제 2022년 부동산 전망을 했을까요? 네, 이수경님 반갑습니다. 네, 도대체 언제 부동산 전망을 했는지, 네, 이게 참 궁금하죠? 네, 이분들께서는 바로 2021년 12월에 네, 한 방송을 통해서 전망을 하셨습니다. 네. 네, 피에타님 반갑습니다. 호박님 반갑습니다. 신혜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앞으로 3일 동안 방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꼭 방송을 해야겠더라고요. 네, 재밌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 부동산, 특히 경인 집값 상승 지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인이란 말 참 오랜만에 들어보지 않나요? 옛날에 그 OBS가 경인 방송 아니에요? 네. OBS. 자, 그래서 2022년 경인 집값 상승 지역은 내가 상승한대요. 네, 올해 부동산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분께서는 GTX 주요 정차 지역, 파주, 부천, 용인, 수원, 동탄, 성남, 과천, 안양 등 GTX라든지 광역교통망들이 들어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다 틀렸죠. 다 틀렸습니다. 물론 이때는 파주라는 지역은 이미 멈췄어요. 파주가 이미 상승이 멈췄다고요. 근데 저는 그때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침체는 가되 결국은 전세가 매매가 좀 만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차라리 GTX 주요 정차 지역에서 차라리 GTX A 노선을 이야기했으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부천 그리고 안양, 이게 GTX가 금방 들어서는 지역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분께서는 GTX 주요 정차 지역 위주로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틀렸죠? 땡이었습니다. 자, 이분은 더 가관이죠. 2022년 부동산 무주택자 다주택자 전략 어떨 것 같아요? 2023년도까지는 계속 오를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제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할까요? 잘 보이시나요? 2023년도까지는 계속 오를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를 것 같다. 자, 그 다음에는요, 다주택자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요, 집을 더 사도 된다고 봅니다. 집을 더 사라고요? 취득세 중과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갔지? 죄송합니다. 요거 제가 이분께서 다음에 했던 말이 그거예요. 법인을 통해서 사라고 했어요. 법인을 통해서. 자, 요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자, 아무튼 캡처를 안 했구나 제가. 네, 죄송합니다. 캡처를 안 했네요. 하여튼 이분께서 법인을 통해서 사라고 했어요. 법인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요? 법인은 취득세가 12.4%에다가 법인은 6월 이후에 6월 1일 기점으로 종부세를 맞습니다. 두들겨 맞는데 법인을 통해서 사라는 거예요. 법인을 통해서 그때 샀더라면요, 물렸어요. 네, 물렸습니다. 종부세는 종부세대로 내고 투자 손해대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가지고 준비하는 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과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의 기준과 명확한 객관적이고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나의 주관적인 그런 논리적인 잣대를 만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방금 이 전문가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 보셨다시피 참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투자자만큼 시장을 보는 뭔가 객관적인 시야를 객관적인할까요? 투자자가 시장을 가장 정확하게 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의 재산이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네, 내 재산이 진짜 달려있는데 목숨 걸고 투자하는 게 바로 투자자예요. 그래서 주변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여러분 사기만 한 사람들을 믿으면 안 되고요, 사고 팔고 한 사람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전국적인 지역을 훑어보고, 그리고 전국의 사이클을 비교하고 내가 분석을 해서 이번에는 이 사이클이다, 이번에 이 지역 사이클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의 그런
투자 전략들을 또는 그분들의 그런 사상이나 관점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그런 분 만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대부분 다 교통 호재만 이야기를 하고 다른 호재 같은 것도 이야기하고 자꾸 일자리만 증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분들이 그렇게 일자리 증가한다면서 제2판교, 제3판교, 제2동탄 이렇게 했던 평택이라는 지역, 네,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삼성전자 공장에는요, 여러분 무인합니다. 삼전에서 발표했어요. 지상 최대 무인화 공장을 만들겠다고요. 그러면 현재 인력 공장 짓는 거, 그 공장 짓는 인력 빠지면 끝이에요. 끝이라고요. 네, 이해하십니까? 끝이라고요. 자, 여기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한밭집 권리금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고점에 잡아가지고 삼전이 이제 공사 끝나가는데 그때 한밭집 권리금 잡아가지고 엉망 재산 날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참 주변에 있으시면요, 정말 뜯어 말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삼전에 지금 공장을 짓는 그런 일용직 노동자 분들이나 설비 쪽으로 가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세후로 600 정도 번다 하더라고요. 네, 제 지인 또 정말 친한 지인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일찍 가요. 일찍 출근해서 새벽 6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저녁에 7시까지 한 12시간 넘게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근무를 해가지고 초과 근무를 다 두들겨 맞고, 초과 근무 다 받고, 그렇죠. 더 근무하는 거죠. 몰래 근무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세후 600을 받는다고 해요. 자, 여러분, 세후 600이잖아요. 거의 얼마일까요? 거의 근 1억입니다. 세전으로요. 여러분, 세전 1억 연봉, 그게 꿈의 숫자잖아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삼전이나 SK 하이닉스 30대 중후반의 과장급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받아요. 물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이 거의 1억을 찍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슈퍼 호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공장, 반도체 회사하고 그 너머로 IT 회사에서 워낙 돈을 잘 벌고 직원들 대우 잘해주고 연봉을 고연봉 거의 1억 가까이 막 주니까는 기존의 그 제조업들 있잖아요. 자동차든 우리가 아는 중공업, 자동차, 화학, 그런 쪽에서 인력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에는요, 여러분, 인력이 줄어들었어요.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력이 왜 줄어든 줄 아세요? 자, 대기업에서 2020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대규모 공채를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입 배출이 안 된 지 벌써 2년이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IT 쪽으로 또는 반도체 쪽으로 인력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경력이 있는 직원들이 엄청나게 귀하게 되는 시기가 도래한 겁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은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과거에 과거 시험처럼 대기업에 3월달이든 9월달이든 상반기 공채, 하반기 공채에서 대규모로 인력을 쓸어가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신입은 없습니다. 신입은 조금만 뽑고요, 이제는 무조건 경력이에요. 네. 다 쓸어간다니까요. 다 쓸어가요. 그래서 경력직들이 지금 몸값이 올라가지고 전쟁터입니다. 왜? IT나 반도체에서 다 쓸어가니까 반도체 하청, 반도체 계열사들, 저 밑에 하위 트리들 다 빼가니까는 정작 제조업에서 사무직들이 일손이 귀하다는 거예요. 네, 이제 기업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연봉을 올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보니까 제 지인이 그 현대자동차 2차 벤더거든요. 2차 벤더예요. 2차 벤더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납품하는 회사죠. 네, 납품하는 회사인데 1차 벤더인가요? 1차 벤더죠. 첫 번째로 공급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그쪽에서 18% 올려준답니다. 네, 18%. 여러분, 5천만 원 받는데 세전 5천만 원인데 18%면요 900만 원 올려주는 거예요. 5,900만 원 한 방에. 네.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인력 유출이 너무 심하니까 대한민국 전체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인건비 계속 올라간다. 여러분, 인건비가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딱 하나밖에 발생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축소하게 되어 있어요. 네. 기업이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근시안적으로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제 인건비의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업이익률을 그래도 유지하거나 높게 만들려면요, 또 지금 대출금리가 올려가지고 살인적인 금리 아닙니까?
네. 금리 올라가지, 인건비 올라가지. 그럼 뭘 줄여야 됩니까? 비용을 줄여야겠죠. 회사에서는 투자를 안 하게 됩니다. 네.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에 돈이 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지금 예상이 된다고 수많은 저널들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박군님께서 현차 연구소 인원 3, 5년차 퇴사 인원도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바로 급여를 못 맞추기 때문이에요. 현차 연구원들, 저도 제 친구들 현차 연구원들이 있지만은 그 친구들 연봉 9천 넘어가요. 네. 과장 지금 3년차, 그리고 저희 제 친구는 배터리 쪽에서 아주 유명한 최연소만 파트장 이런 걸 해가지고 뭐 넘어갔지만은 그 친구 지금 보니까 계약한 거 보니까 석사 출신인데 9,500만원? 9,300만원 계약을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렇게 계약을 하니까 세후로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560만원? 530만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 플러스로 복지 포인트 별도로. 예. 근데 그분들도 고민이 있어요. 아, 이거 9,300? 괜찮은데 내가 그냥 좀 더 인생을 좀 더 빡세 살까? 라고 해서 애플이나, 네. 애플이나 저기 구글 이런 쪽으로 갈까 말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력 경쟁, 인력 유출이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어요. 자, 지난 코로나 때 기업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네? 엄청 벌었어요. 네. 자, 건설사들은요, 여러분, 지금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서 그렇지, 2020년, 그때 뭐가 유행했습니까? 네?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과열이 되니까요. 네? 과열되니까, 그때 가점제 다 줄이고 뭘 했습니까? 추첨제 돌렸다니까요. 추첨제 비율 더 높였잖아요. 그때 가점제 낮추고 추첨제 높이고. 그러니까 청약 전문가라는 그 엉뚱한 사람까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청약이 경쟁이 되니까, 경쟁이 심화되니까 청약 전문가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청약 전문가는요, 여러분, 로또 전문가랑 뭐가 달라요? 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약 전문가 왜 필요합니까? 아니, 그 모집 공고에 다 나와 있어요. 네? 다 나와 있다고요. 청약 전문가가 뭐 컨설팅 해주면 청약 당첨돼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59 타입, 뭐 74 타입, 84 타입 이런 게 있잖아요. 네, 102 타입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제 개인적 생각은요, 네? 59 타입도 아니고 84 타입도 아니고 74 타입, 이 애매한 게 경쟁률이 낮습니다. 네, 경쟁률이 낮고, 그리고 타입도 있잖아요. 판상형이 있고 타워형 있잖아요. 타워형 하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 전문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청약홈인가? 청약홈에 들어가서 일정 보면 다 나오는 건데, 그게 게을러가지고 청약 당첨되고 싶어가지고 전문가 찾는다? 말도 안 되는 그 행동 하지 마세요. 스스로 부지런하게 해야지. 예? 로또 전문가는 뭐가 다릅니까? 그분들이.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참으로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의 인력 경쟁이 인력 유출이 너무 심하고요.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고, 조선 산업도 마찬가지고, 석유화학은 뭐 그렇게까지 뭐 심한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뭐 IT 쪽은 서로 인력을 빼가고 난리고요. 반도체도 삼전하고 SK하이닉스 간의 전쟁입니다. 지금 전쟁이에요. 네. 자, 이렇게 됐잖아요. 앞으로 대한민국은요, 제 생각은 계약직의 연봉이 상당히 뛰고요, 정규직의 연봉이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네. 왜? 인력 빼가지고 고연봉 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또 뺏기잖아요. 차라리 2년 잠깐 쓴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거죠. 또다시 바뀝니다. 자, 박권님께서 소프트웨어나 AI, 빅데이터, 자율주행 이쪽으로는 인력풀이 어마어마하다네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부터 딱 한 20년 전으로 돌려보십시오. 20년 전으로 돌려서 그때 20대 분들 또는 10대 후반들 대부분 다 어디 갔습니까? 어떤 과에 갔어요? 대부분 다 기계과, 전기과 마찬가지예요. 예? 그때 한참 저기 공고나 마이스터고 쪽으로 가는 것도 유행이었다고요. 왜? 한창 자동차 인력, 조선 인력 어마어마하게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진로도 자연스럽게 대학교 전공 선택이든 뭐 공고 전공 선택이든 그렇게 되었다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컴퓨터 공학 선택하신 분들 잘 없었잖아요. 컴퓨터 공학과 소프트웨어 만든다고 미쳤다고 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존경스러워서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그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네. 걔는 화학과 나왔어요. 화학과 나와서 석사를 배터리를 밟은 거예요. 걔는 미래를 읽은 겁니다. 미래를요. 남들 전부 다 기계과 나와가지고 석사하고 나가고 뭐 하물며 기계과 하다가 산업공학과 뭐 이렇게 복성공하고 나가고, 예?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할 때 걔는요 배터리로 석사를 밟았어요. 2000년대 초중반에. 예? 군대 갔다 와가지고 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배터리 쪽 엄청 유명해요. 예? 최연소 파트장입니다. 예? 걔 보면은 그 애플카 있잖아요. 애플카. 그런 쪽으로 배터리 같이 이렇게 협업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결국 스카우트에서 나갔습니다. 네. 나갔는데 상당히 멋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는 미래를 읽었어요. 네, 미래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인력 경쟁 유출이 너무 심하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점차 대한민국 제조업이 참 약화되는 거 아닌가. 일본이 참 약화되었잖아요. 네, 일본이 약화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보세요. 우리가 일본에 그거 아세요? 예전에 일본에서는 알바만 뛰어도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기억하세요? 한국의 시급이 뭐 맥도날드 1시간 일하면 뭐 3,000원, 2,000원 이렇게 받을 때, 네, 시급 뭐 2,000원 또 안 될 때, 일본은 12,000원, 우리 6배였습니다. 네, 최저시급이라는 게 존재를 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6배 정도 차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막 일을 하는데 그게 일본 경제가 장기적 침체가는데 한몫을 했던 겁니다. 자, 그때는 도요타든 혼다든 뭐든 간에 일본의 연봉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일본에서 근무하는 게 정말 유행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결코 연봉을 많이 주냐? 아니에요. 오히려 적습니다. 지금은요 엔화 약세 때문에 더 적어요. 더 적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 사촌한테 들었던 이야기예요. 예. 일본 기업에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만뒀지만은 적어요. 너무 적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도 그냥 기업 안 들어가란다. 그냥 알바를 안 한다. 왜? 알바가 돈을 더 버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달려오고 했던 그 경쟁력이 뭡니까? 예? 자녀를 많이 낳았고 학교에서 50명 되는 한 반에 50명 때려놓고 그 중에서 선생님 두들겨 패가면서, 예? 공부시키면 서로 경쟁시키고, 물론 두들겨 패는 게 잘한 게 아니에요. 예? 잘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경쟁을 하면서 이런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뭐 연합고사, 그 다음에 학력고사 있죠. 그 다음에 대학교 갈 때 수능 있죠. 그 전이면 수능 전에 뭐였죠? 수능 전에 무슨 고사였는데? 하여튼간에 그렇게 대학교 입시까지 있죠. 그러니까 경쟁하다 보니까 인력들이 자연스럽게 인재가 된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앞으로 대한민국 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학력고사 본고사죠. 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거. 네, 옛날에 그게 76년생인가요? 수능 1세대가 76년생인가 75년생인가 그때일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대학교 직접 가서 본고사 쳤던 그런 시대고요. 네. 자, 부동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장난이 아니죠. 네, 장난입니다. 자, 우리가 제가 오늘 또 하나 유튜브 방송을 다 본 게 있는데 이분께서는 대치동에서는 학원을 하고, 지금 대치동 반포인가? 거기서 학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대치, 노원의 중계동, 그 다음에 밑에 안양평촌, 일산, 고양시 일산, 그리고 판교, 여러 군데서 학원을 해봤는데, 그 중에 단 한 건데 최고는요? 어디다? 동탄도 해보셨다고, 세종도 해봤다고 하는데, 단 한 건데 최고는 바로 대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자, 그분께서 진정한 학구는 학원이 많은 곳이 아니다. 진정한 학구는 의대를 많이 배출한 의대를 진학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다. 그게 바로 1등이 상상고인가요? 성상고인가? 상상고였나? 성상고한테 기억이 안 나네. 네. 하여튼 전주 성상고도 있나? 네, 여기 아닌 것 같고, 상상고 같아, 상상고. 네. 성상고인가요? 성상고예요? 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이거예요? 용산호 성상고? 아닌데? 네. 하여튼 간에, 전주 상상고도 엄청 유명해요. 네. 상상고하고, 그 다음에 하나고인가? 네, 맞죠. 위전이 맞죠. 상상고하고, 그 다음에 하나고하고, 민사고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요렇게 4개가 전국에서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명문고등학교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구 쪽에서는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범어사동 있잖아요. 범어사동에
뭐가 있습니까? 대륜고 있죠. 대륜고. 여기. 네. 자, 여기 경신고 있죠? 경북고 있고, 자, 오성중, 경신중 있고, 네. 대륜고가 있죠? 대륜고 이쪽인가? 아, 대륜고 여기 있죠. 여기가 여기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대치동하고 맞짱 떠도 대치동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학원 전문가께서. 네. 이 대구 학생들은, 특히 수성구 범어 자동에 있는 학생들은 대치동 애들하고 맞짱 떠도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대구에 특히 이 범어 자동에 있는 학교, 우리가 유명한 경신고, 대륜고, 경북고, 전부 다 의대 사관학교예요. 의대를 엄청나게 배출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대치동에 자녀 그 집안에 이 애한테 학원비 얼마 쓸 것 같으세요? 교육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적게 쓰는 사람도 있답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200만 원이래요. 인당 200을 쓰고, 그리고 수학 학원도 2개씩 다니는 사람이 있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지금 뭐 창의력 쑥쑥 뭐 수학 그런 뭐 교재 이런 거 팔잖아요.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래요. 그런 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릴 때 저학년까지는 마음껏 뛰어놀아라, 이거래요. 왜냐면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또 재밌게 놀 수 있을까, 이걸 매일같이 고민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장려를 하라는 거예요. 장려를 하래요. 장려를 하랍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애를 일단 저학년까지는 계속 놀릴 겁니다. 스스로 재밌게 놀게끔 하고, 저도 남자지만은, 저희는 뭐 딸이고 하지만은 인형놀이 하고 상황극 하고 하면서 애를 좀 더 즐겁게 키워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썰을 풀었는데 벌써 30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100개 좀 눌러주세요. 자, 대구에 어디로 가볼까요? 저기 우리가 아는 지금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럼 오피스텔 서킹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교대역 하늘채 뉴센트원 이런 것도 괜찮은데 입지가 괜찮아요. 교대역 근처니까. 근데 중요한 것보다 나 홀로 아파트는요, 이게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나 홀로 아파트입니다. 나 홀로 아파트고 뒤에 전부 다 뭡니까? 이게 뭐예요? 주택단지. 자, 이렇게 축소하면은 산이 여기 있잖아요. 두류산. 이거 전부 다 경사예요. 경사. 자, 여러분 대구에 가시면서 임장을 많이 가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충분히 손품을 팔고 나중에 딱 갔을 때, 여기 냄새 딱 맡고, 오케이 하고 바로 나올 정도로 손품을 많이 파시라고요. 딱 가서 예를 들어서 두류파크 KCC 스위치 가셔가지고 뒷배경을 해가지고 여기 이랜드 있잖아요. 여기 이월드인가요? 여기가 이월드 딱 배경으로 사진 한번 찍고요. 냄새 한번 맡아보고, 여기가 거기구나, 바로 털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임장은요 짧고 굵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끼리 10명 20명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막 돌아다니면서 하하호호 커피 한잔 빨면서, 그게 아니에요. 임장은 혼자 가는 겁니다. 왜? 정치를 느끼고 내가 지금까지 봤던 아파트들을 추리는 과정이야. 현장 가니까 여기 좀 이게 별로더라, 여기 좀 이게 뭐 고바이더라, 여기 뭐 양아치가 있더라, 담배 피는 애들이 있더라, 고등학생은 무리지어 담배 피고 여기 하니까 동남아 애들이 있더라. 비하는 게 아니에요. 외노자 애들이 있더라. 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그건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집값 하락의 요인이라고요. 실거주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투자 가치가 높아도요, 여러분 전세 세팅을 만약에 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5억짜리, 운 좋게 5억짜리 집을 사서 전세를 4억으로 세팅을 했는데, 이분이 한 6개월 살다 보니까 이 동네에 양아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애들이 어린이집 가다가 또 차에서 내리면은 담배 냄새 나고, 고등학생이 이 웬 양아치 놈들이 몰려와가지고 애들 위협하기나 삥 뜯고 말이죠. 이런 거 보면 이사 간다고요, 바로.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리스크가, 만약에 그 순간에 전세가 3억을 떨어졌었으면요, 어떻게 할 건데요? 1억 돌려줘야죠. 그 양아치 같은 놈들 때문에 내가 1억을 삥 뜯기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리스크를 제거하세요. 제거하세요. 제거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냥 2년, 3년 홀딩을 할 수 있는 겁니다.